뭐 진짜 책이든 다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20세기의 그 중남미 소설 100년간의 고독은 아마도 못 들어본 분이 많을 수도 있어서 교재를 나눠 드리면서 이 작품의 줄거리를 제가 한 네페이지 큰 글씨로 해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것도 바빠서 못 읽으신 분은 첫 시간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한 5분, 10분 시간을 내서 읽어주시면 강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간의 고독의 그 작품 줄거리는 수업 시간에 다 읽으신 거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어,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뭐 강의 목차는 보신 바와 같이 왜 이 두 작품을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배우고 이 강의의 목표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진행을 한 뒤에 이 두 작품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두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라는 그 소설 에, 작가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르반테스라고 알고 있죠. 어, 그 다음에 100년 동안의 고독은 한 350년쯤 뒤에 탄생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사람입니다. 어, 스페인 사람이고 중남미 사람이지만 콜롬비아 사람이지만 둘 다 스페인어 언어권이지요. 이 두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돈키호테는 보통 근대 소설의 효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학계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많이 거론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대문호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100년간의 고독은 1967년에 쓰여졌으니까 돈키호테에 비해서 뭐 350년쯤 뒤의 소설인데 20세기 초에 소설들이 실험 소설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들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많은 형식적인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에 소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소설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그 시기에 이 100년간의 고독이 등장하면서 소설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소설은 쉽고 재미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이 100년간의 고독이 소설을 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작품의 어떤 기법이 이 마술적 사실주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마술적 사실주의는 중남미에 그 이후에 많이 유행을 했고 또 다른 언어권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어, 300년, 400년의 어떤 시차를 두고 한 언어권에서 어, 그 인간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통되는 것도 있고 또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정한 자아 찾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뭐 상당히 심각하다고도 중요한 질문이죠. 어, 세르반 뭐죠? 소크라테스도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두 작품을
순서대로 소개하고 주제별로 비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돈키호테인데요. 돈키호테의 원 제목은 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jote de la Mancha입니다. 굉장히 좀 길지요. 어, 이게 인게니어소는 스페인어지만 영어로는 인지니어스죠, 그죠? 기발한, 기상천외한, 어, 창의성이 뛰어난. 까바예로는 기사입니다. 기사, 나이트.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차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알지만 이 만차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스페인의 가운데, 정 가운데 똘레도라는 도시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이 지역 이름이 카스티야 라만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스티야 라만차. 예, 여기죠. 어, 그래서 이 만차 지방의 예, 기발한 기사 양반 끼호테였습니다. 이 도는 사람 이름 끼호테 앞에 부른 경칭입니다. 서로 미스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끼호테 시, 만차 지방의 끼호테 시입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베드라가 에, 원래 이제 이름인데 그보다 또 본명은 더 깁니다. 하지만 아버지 쪽 성 세르반테스와 어머니 쪽 성 사베드라를 합쳐서 보통 스페인어권에서는 이름, 아버지 성, 어머니 성을 이렇게 붙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몇 년 살았습니까? 53에다 69년 살았습니다. 우리로 하면 한 70년 살았으니까 17세기에 60년, 70년 가까이 살았으면 대단히 장수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뭐 책도 있고 말이죠. 뭐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예, 뮤지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체 유명한 작품이니까. 어, 이 양반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알칼라데 에나레스라고 마드리드 우리 경기도입니다. 서울 주변에 있는 그 마드리드 주의 알칼라데 에나레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죽기는 마드리드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드리드에 수도원에 묻혀 있고 가난한 가정의 일곱 남매 중에 네 번째고 아버지는 옛날에는 외과 의사하고 이발사를 같이 했어요. 칼로 그냥 상처 째고 치료하고 하는. 그래서 생계가 뭐 녹록지 않아서 아버지 따라서 여러 도시를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 학창 시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또 귀족 집안도 아니고 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학교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받은 것 같다는 추측이죠. 그리고 22살 때 한창 나이에 이제 그 당시에는 결투를 많이 했죠. 그죠? 명예를 걸고 결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해를 한 뒤에 이탈리아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추기경의 수행원으로 일한 그런 흔적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못 사는 사람들은 또 군대를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까지 그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이 지중해를 그 결정적으로 장악한 그 해전이 레판토 해전인데 오늘날의 그 터키 쪽에 오스만 투르크족이죠. 그 제국을 상대로 해서 스페인이 승리를 거두는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당시 화약이 있었으니까 총상을 입고서 왼손이 마비가 됐어요. 다행히 오른손으로 글을 쓸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그 레판토 해전의 외팔이다. 뭐 레판토 해전에서 외파리가 된 사람이다.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 해전이 끝나고 귀국하던 중에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어디나 해적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해적에게 납치돼서 5년 동안 아프리카 알제리로 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5년 뒤에 가족과 그 성직자들이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몸값으로 주고 풀려났다는 거죠. 이게 보통 그 당시에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스페인이 어, 중남미로 아메리카로 간 게 1492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16세기 초반부터 참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토에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한 사람들은 중남미로 가서 이게 한탕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중남미는 당시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과 은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이런 농담을 했다고 그랬어요. 너 저기 중남미에 갔다 온 아저씨가 있느냐? 뭐 그런 삼촌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도 그렇게 이제 몸값을 주고 풀려난 이후에 중남미로 가는 이제 그 말단 관직이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제 그 세금 징수원, 세리라고 그러죠. 그걸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부정사건으로 여러 차례 투옥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귀한 작가의 그 삶은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양반도, 생계를 위해서 글을 썼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생계를 위해서. 어,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같은 날 죽었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서로 두 나라의 영국과 스페인이 쓰는 달력이 차이가 나서 실제로는 셰익스피어보다 하루 앞서서 죽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마드리드 가면은 그 맨발의 삼위일체 수녀원, 거기에 이제 수녀원에 지금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 뭐,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어 그 이후에 스페인어권 최고의 작가가 됐고, 또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어, 두드러지는 그런 작가의 한 명이 됐죠. 이 작품이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최초의 근대 소설로 간주되고, 그 이유는 굉장히 이 인간의 그 심리를 깊이 있게 다뤘다. 그 다음에 구조가 상당히 새롭고 복잡하다. 그다음에 희극, 비극, 철학, 사회 비판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 뭐 그래서 상당히 그 작품의 어떤 그 질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키호테와 산처는 오늘날까지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그 항상 흔들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죠. 그런, 인간의 어떤 본성, 어, 그 부분을 상징하는 두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사실 이 돈키호테 말고도 많은 작품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주로, 세르반테스의 이 돈키호테만 알려졌지만, 어, 노예에서 풀려나서 5년 뒤에 첫 소설집을 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제 예, 전원에서 사랑을 나누는 정춘 남녀를 다루는 그런 목가 소설을 썼는데 별로 반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극작가로도 이제 또 뭐 많이 이제 그 작품을 썼지만 그 당시에 스페인에는 로페 데 베가나 프란시스코 데 깨베도 뭐 이런 유명한 극작가들이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희곡도. 그래서 1605년에 그러니까 첫 작품을 내고 한 20년 뒤에 나온 이 돈키호테 델라 만차라고 하는 이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6년생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은 50세가 넘어서, 50세가 넘어서, 어, 처음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어, 그 2부는 한 10년 뒤에 나왔는데요. 사실은 일부가, 일부 돈키호테가 너무너무 그 성공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론소
페르난데스 데 아베야네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에, 돈키호테 2부다 하고 이제 작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르반테스가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남의 작품을 가지고 말이야 2부라고 딴 사람이 내니까 돈키호테 그 세르반테스가 얼른 또 2부를 썼어요. 15년에 1년 뒤에. 에, 그래서 이제 뭐 위작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위작에 대한 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2부가 탄생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2부가 그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뭐 단편집도 내고 또 뭐 사후에도 출간된 소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많은 작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만큼의 어떤 그런 명성을 얻은 작품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돈키호테 내용은 아마 그 뭐 만화를 읽었든 뭐 동화를 읽었든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들은 거기에 소재로 다 등장하니까요. 돈키호테는 원래 기사가 아니고 시골 어 뭐라 그럴까 시골 귀족이에요. 뭐 우리말로 양반 정도? 시골 양반? 아 그래서 이 어, 스페인에서는 시골 양반, 시골 귀족을 이달고라고 합니다. 이달고. 이달고는 이호 대 알고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뭔가 뭐 그래도 뭔가 뼈대 있는 집안의 아들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양반이 그러니까 뭐 대단한 벼슬도 없고 뭐 그렇다고 집안이 아주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그냥 시골 양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사 소설에 빠져 지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온통 기사 소설에 나오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력 기사가 돼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불의를 타파하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삐쩍 마른 말을 타고, 어, 대야 같은 그 면도할 때 쓰는 그릇을 툭으로 뒤집어 쓰고 조상들을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낡은 갑옷을 입고서 어, 편력지사로 나선 거죠. 그는 어떻게 보면은 예,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기사 소설에 빠져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긴 했지만, 예,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그 환상 아니면은 꿈 그렇죠? 꿈이지요, 꿈. 어, 야, 영반아, 꿈 깨. 한데, 돈키호테는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예, 꿈속으로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꿈을, 진지하게 꾸다 보면은 어떤 그런 세계 현실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자기 꿈에, 그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된다. 뭐 그런 것을 아마, 세르반테스는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뭐 이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발전에, 인류의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꿈이 없다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이런 문명이 탄생할 수 없었겠죠. 근데 그 꿈이라는 게, 이 환상이라는 게, 진짜 돈키호테만 꿨던 거냐? 혹시 우리는 지금 환상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또 던지기도 합니다. 한번 이 움베르토 마투라나 그다음에 그 제자인 프란시스코 바렐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칠레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이제 그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반들이 이런 책을 썼어요. 생명체는 주위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생물학적인 답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모든 생명체는 인간뿐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뭐 곤충이든 새든 물고기든 사람이든 어, 그 자신들의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감각을, 10이라는 감각을 가진 동물은 그 10이라는 그 정보를 통해서 자기 세상을 구성하고, 그렇죠? 100이라는 감각을 가진 동물은 또 100이라는 그 감각을 가지고 자기 정보를 가지고 자기 세상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의 감각, 오감이겠죠, 그죠? 오감. 그걸 통해서 받아들인 감각과 우리 두뇌가 인식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그 지능,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공해낸 환상이 우리의 세계다. 이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지각이라는 것, 뭐 우리가 이게 보는 것도 말이죠. 이 세상을 이 렌즈를 통해서 흡수해서 결국 여기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뇌에서. 그죠? 여기서 다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 양반 얘기는 우리의 이 정신이라는 것, 사고라는 것도 이 두뇌라고, 뇌라고 하는 생물학자니까 이 뇌라고 하는 세포가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물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정신이, 이 정신이 창조해낸 것이다. 여기에서 해석해낸 것이다. 그런 거죠.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 눈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눈이 전자현미경처럼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러면은 우리 이 피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구멍이 숭숭숭 다 뚫려 있겠죠. 피부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끈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귀가 지금의 이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렇죠? 이 혀가, 5가지 맛이 아니고 더 많은 맛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등어는 말이죠. 바닷물이 짜겠습니까? 바닷물이 고등어에게는 짜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박쥐에게 색깔은 없겠죠. 박쥐에게 색깔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동물은 자기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계속 기사 소설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그 사람 눈에는, 머릿속에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같은 사람을 보거나, 이 사회를 보거나, 이 세상을 볼 때, 기사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풍차를 보고 거인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 자기의 이상은 중세시대인데, 기사들이 예, 다니던 중세시대인데, 현실은 풍차죠, 풍차.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부조리와 싸우는 멋진 돈키호테이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현실적이고 맹목적인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독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초 판사가 이제 시종이죠, 그죠? 종인데 이 농부 시골 농부가 돈키호테가 이제 네가 날 잘 섬기면 나중에 내가 섬을 하나 줘서 너를 통치할 수 있도록. 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돈키호테를 따라 나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키호테는 이상주의자고, 어, 산초는 현실주의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둘이 계속 다니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보면 산초는 글은 몰라도 실용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키호테는 책은 많이 읽었지만 아주 비현실적이에요. 오히려 너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대립도 하지만 이 계속 같이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키호테가 풍차와 관련된 그 이야기 뒤에 어떤 여관에 가게 되는데 여관을 성곽으로 착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머물던 손님들하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흠씬 두드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두드려 맞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옛날 책에서 읽었던 그런 비법이 생각나가지고 이것저것 주인한테 뭐 좀 달라 그래서 어, 아주 비범한 약을 만들어서 자기는 마시고 뭐 치유가 됐다고 하는데 산초는 그걸 따라서 마셨다가 아주 그냥 구토가 나고 뭐 하여튼 어 애를 먹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성곽 이야기도 풍차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돈키호테가 길을 가다가 어, 그 죄수들을 갤리선에 이제 노를 젓게 하기 위해서 항구로 데려가는 그 관리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그 에, 포졸들을 어, 처치하고는 이 사람들을 풀어주죠. 이게 별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국가가 잡아다가 애를 먹인다 뭐 이런 건데 자기는 자기의 어떤 개인의 정의감에 따라 행동하지만 또 사실은 법에 저항하는 사회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법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양심에 따르는 정의가 우선인가 법에 따르는 것이 우선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 몬테시노스라고 실제로 지금도 있는 그 라만차 지방의 동굴인데 돈키호테는 가다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아주 환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뭐 자다가 꿈을 꾼 건지 뭐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초현실주의의 어떤 그 내면으로의 여행 같은 그런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환상과 무의식의 세계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어, 19세기의 초현실주의, 20세기의 초현실주의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초 판사가 어떤 그 돈키호테를 읽은 공작 부부에 의해서 어, 그 바라타리아 섬이라고 하는 어떤 실제 섬은 아닌데 이것이 네가 바라는 그 서민이 내가 너에게 통치하도록 너에게 넘겨주마 하고 공작 부부로부터 그 섬의 통치를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산초는 어, 일자무식이지만 그 섬을 아주 잘 다스립니다. 아주 공정한 지도자가 되죠. 근데 어차피 그 공작 부부가 이 일부 돈키호테를 읽었기 때문에 이 돈키호테 작품에 나오는 두 인물들, 돈키호테와 그 시종 빤사의 그 뭐라 그랬죠? 그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빤사를 산초 판사를 골려 먹으려고 시도한 일종의 연극이었기 때문에 그 연극 중에 주변에 이제 다른 왕국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쇼를 자기 이제 공작의 하인들이 다 피우죠. 그래서 거기 놀아나는 거죠. 그래 가다가 아, 어두운 데서 그 공작의 그 각본에 의해서 어, 흠씬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는 산초 판사가 깨닫게 되죠. 야, 이 권력은 내가 이게 부릴 게 아니구나.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피곤하고, 어떤 권자에 있다는 것이 사람을 연극하게 만드는구나. 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산초는 아주 이런 지혜가 담긴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라든지 내 분수를 아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다라든지 막 이런 하여튼 그 깨달음의 어떤 말들을 많이 쏟아내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혜와 상식이 앞서는가, 법과 이론이 앞서는가, 뭐 이런 질문도 던지고요. 자유와 소박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돈키호테가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 사실 나는 돈키호테가 아니고 알론소 기하노다. 원래 이 시골 양반 이름이 알론소 기하노였어요. 음. 그렇게 이제 자기의 뭐, 기사 편력이, 환상이었다. 나의 그냥 꿈이었다. 근데 현실은 참 그렇지 않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어.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장면은 우리에게, 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 과연 너는 어떤 사람인가? 알론소 기한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그 다음에 기사 편력을 하고 다시 시골의 고향으로 다시 알론소 기한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누가 너이냐? 당신은 누구요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가장이기도 하고 어? 뭐 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수많은 자기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그것이 생각이 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육체와 정신이라고 했을 때 육체도 계속 변해가죠. 그죠? 우리의 세포는 몇 주면 다 바뀐다 그러죠? 어, 그 다음에 뭐 간세포 2년이면 다 바뀐다 그러죠? 뼈도 몇 개월이면 다 바뀌고. 그러면 이 세포도 끊임없이 수십 번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생물학적으로 또 우리의 정신도 육체뿐만 아니고 정신도 어릴 때 말이죠. 나의 생각과 지금의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초등학교 때 생각과 저 지금 60이 넘은 저의 생각은 이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은 누구냐? 소크라테스가 물어서 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여러분입니까? 돈키호테입니까? 알론소 키카노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또, 자, 그 세상을 제도하고 세상을 구하고 정의를 구현하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런 고귀한 꿈을 가지고 비록 남들은 비웃고 환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고귀한 삶인가? 아니면 아유, 뭐 다 포기하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세상 더럽지만 받아들이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그게 옳은 삶입니까? 이렇게 돈키호테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소설은, 스페인이, 1492년에 중남미에 가서, 어, 한 1세기 정도 동안 중남미의 부를, 어, 가져오면서 유럽에서 최강국이 되었죠. 그죠? 근데 이것이 1세기도 안 돼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스페인이 부흥을 하고 쇠퇴해가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에, 아까 말했지만은 그 레판토 해전을 통해서 그
스페인의 힘이 가장 극에 달한 그 경험도 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유럽의 다른 어, 국가들과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나라가 쇠퇴해져가는 그런 과정도 세르반테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의 부침을 다 경험한 그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설이 그 시대적 배경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에, 그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어, 이슬람 세력도 몰아내고 유대 세력도 몰아내면서 가톨릭 세력으로 이루어진 순혈 국가를 탄생시켰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 그 변해가는 그 시기에 스페인에게는 큰 장애가 됐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가톨릭주의로 이렇게 감싸면서 이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음, 경직된 사회가 됐고 융통성이 부족한 포용력이 부족한 그런 사회로 나가게 만들었죠. 스페인이 통일하기 전에는 이런 1492년에 통일하기 전에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있었고 이 두 왕국이 이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통일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던 이슬람 세력인 나사리 왕국을 몰아낸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도 같이 스페인 땅에서 몰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16세기 그 신대륙에서 가져오는 모든 부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많은 전쟁들에 소비함으로써 나라를 급속히 몰락하게 만든 그 무능한 왕들이 문제인 거죠. 어, 그래서 뭐 최근에는 민중신화 뭐죠? 민중 역사학 그러니까 민중의 어떤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민중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이때는 왕들이 지배자들이 결정적이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은 로마 가톨릭 신앙의 수호자라는 어? 구교라고 그러죠. 구교의 수호자라는 그런 중세적인 중세시대의 이상에 집착해서 못 벗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교의 그 맏형이다, 큰 집이다, 뭐 이런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전쟁에 다 참여해서 과도하게 재정을 낭비해서 몰락하게 된 겁니다. 불과 1세기도 못 갔죠. 이 돈키호테가 1605년에 또 2부는 1615년에 쓰여졌으니까 이 스페인의 유럽의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쇠퇴해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쇠퇴한 것은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 그죠? 영국의 그 무적 함대가 패배함으로써 절정에서 이제 꺾이고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페인의 어떤 그 지는 해를 바라본 세르반테스가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이미 해는 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중세의 그 어떤 이상에 갇혀서 근대의 어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스페인 사람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바로 그거죠. 돈키호테는 중세 기사 세계에 살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아직 어,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근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중세의 어떤 세계를 계속 향수에 젖어서 그리워하던 스페인 사람들을 닮은 게 바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르반테스는 이 스페인의 부침을 다 이렇게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역시 그것이 돈키호테는 그것이 반영된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세 기사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그 돈키호테의 꿈이 바로 어,
과거 영광스럽던 그 시절에 대한 그 향수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스페인 사람들을 어, 풍자해서 만드는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돈키호테가 이제 패배하고 씁쓸한 결말을 맺는 그 장면은 어떤 스페인 사회의 그 참담한 좌절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술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타문학 기법인데요. 메타문학 기법은 뭔가 하면은 메타라는 것은 비욘드, 넘어서서, above, 그 위에, 아니면 of itself,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뜻입니다. 문학이 문학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통 중세 시대의 기사 소설들은 이거는 진짜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뭐 이러면서 독자들이 거기에 막 확 빠져들게 만들죠. 사실은 모든 소설들은, 과거의 소설들은, 그랬습니다. 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데도 마치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사건들을 넣고 구체적인 지명을 넣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트릭입니다. 어, 그럴듯하게, 있음직하게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한 트릭이죠. 근데 이 세르반테스는 벌써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에 말이죠. 이거는 허구예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설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앞선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도 보면은 독자여, 나는 이 책이 내 지성의 자식으로서 현실에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를 안 하죠. 내 지성의 자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그러니까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소설들의 어떤 그런 19세기 사실주의 소설들까지도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죠. 굉장히 선구적인 겁니다. 그리고 2부에 보면은 거기 공작 부부가 이 돈키호테와 산초가 나오는 돈키호테라는 그 소설을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공작 부부가 그 소설을 읽었는데 또 돈키호테하고 산초를 만나게 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 왕건이라는 드라마 있죠. 그죠?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최수종 씨가 거리에 갑옷을 입고 막 나타난 겁니다. 갑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왕건이처럼 막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째 또라이네? 맛이 갔구나. 참 안 됐다. 뭐 이러겠죠. 그죠? 딱 그 시기죠. 자기가 그 소설을 읽었는데 그 인물들이 이제 또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허구 세상과 실제 현실이 막 섞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 완전히 꿈에 사네? 아니면 뭐, 환상에 사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세르반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현실과 꿈이 구분이 그리 잘 될까요? 환상과 현실이 그리 뚜렷하게 구분이 될까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도 말이죠. 어, 아이들이 게임 하는데, 컴퓨터 게임 하는데, 그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현실에 우리 돈을 사용한다면서요. 사기 위해서 현실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구매한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점괘나 뭐 무당의 얘기를 믿고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 현실에도 아직 21세기에 이 첨단의 과학 시대에도 꿈과 환상의 세계, 그것이 우리 현실과 그렇게 썩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
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키호테는 기사 소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빠져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르반테스, 그래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세르반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 그렇다면 정말 그 웃는 당신도 정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얘기를 듣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세상이라는 것도 아까 잠시 생물학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인간이나 사회나 이런 것들을 종교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이데올로기, 그렇죠?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이 세상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문화 말이죠. 그죠? 문화를 습득해서 거기에 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저것은 진리다, 저것은 선이다, 악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실 근거가 그렇게 없어요. 그게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선, 에? 선과 악에 대해서도 만약에, 옛날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를 화장을 한다, 불태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거는 진짜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이죠. 근데 오늘날 90% 이상이 부모를 불태웁니다.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우리가 가장 나쁜 것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거죠. 그렇지만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 돼요. 세르반테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돈키호테는 기사소설에 미쳐서 그렇게 됐지만 당신은 어디에 미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근대 세계관은 세상은 객관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세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목표다. 이것이 근대의 인식론입니다. 근대 세계관이에요. 근대 인간관입니다. 근데 요즘 탈근대, 탈근대주의는 뭡니까? 고정된 세계는 없다. 애초에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한정된 감각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를 구성할 뿐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없다. 뭐 이거죠. 이것이 탈근대적 인식론입니다. 탈근대적 세계관입니다. 이미 세르반테스는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350년 전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소설이 최초의 현대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돈키호테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현실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자아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동일성은 무엇인가?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그 시간 되시는 분은 쉬는 시간 한 10분만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다음 소설 줄거리 제가 적어 드린 거 그거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 쉬겠습니다.